자, 바로 이어가 보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1심 판결을 또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박수가 또 나오고 있네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네. 말씀 들어보고 이번에 좀 오랜만에 모시게 됐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좀 못 만났던 그 지인들도 좀 만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 사건에 대해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냥 이제 검찰이 그동안 이제 흘렸던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가지고 좀 제 사건에 대한 진실을 좀 직접 얘기하는 기회를 좀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활동으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그 김종훈 기자. 김종훈 기자. 예. 제가 너무 반가워요. 사실은 제 사건을 갖다 제 네. 법정에 굉장히 많이 취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그 사건의 맥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뭐 김종훈 기자님이라든가 네. 우리 이제 오마이에서 또 이제 기사를 계속 쓰셨죠. 그다음에 박효석 기자님, 빨간아재 네. 유튜브, 빨간아재.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이제 뭐 장용진 기자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진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실들이 그래도 이제 네. 조금 퍼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밝혀지게 마련이고요. 우리 풀등님께서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힘내세요. 이렇게 또 말씀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잘 챙기셔야 되고. 네. 자, 재판 얘기를 저희가 바로 좀 해보겠습니다. 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그 5명 다 네. 모두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 네. 검찰 구형보다 더 강한 선고도 있었고 네.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최소한의 사필 규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 그렇게 이들의 이 뒤를 봐주면서 그야말로 진술 자판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네. 이 22년도 10월 19일 저를 체포하고 나서 다음 날 유동규를 풀어주고 그 다음 달에 남욱을 석방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당시 이재명 대표님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막 이제 기소를 갖다가 얘기하고 체포동의안을 얘기하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가 그 22년도 3월 대선이 3월 9일에 치러졌는데 그 전과 후로 구분이 됩니다. 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번에 판결 내린 사건은 22부에서 한 이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대장동 사건 이전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남아 있는 거. 지금 이제 그 형사 33부에서 진행하고 있죠. 이제 이재명 이제 지금 우리 대통령님은 중단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 전 실장. 그 정무실장이 예. 여전히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건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단락을 지어졌다는 게 아까 김종훈 기자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윤석열 사단으로 바뀌기 전에 검사들이 기소한 내용이 그대로 다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5명의 피고인들이 전부 다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네. 그들의 범죄 행위가 사실상 인정이 확실히 된 거죠, 1심에서. 그 당시에 대선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 대장동 사업자들과 그다음에 이 유동규와의 이 불법 행위들, 부정 행위들이 전 매스컴을 갖다가 도배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갖다가 가장 기여한 사건이 대장동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수사를 굉장히 깊게 했어요. 깊게 하면서 428억이라는 것도 네. 정형하게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서 이들의 뭐 배임과 그 외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 이런 걸 기소했는데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러한 기소한 내용들 중에서 뭐 일부 무죄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주요한 이 대장동 불법 행위 이 배임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그다음에 유동규와 정민용 같은 경우는 당시에 공사 간부로서 부정행위가 인정됐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뭐 지금 일부 이 보수지들 그다음에 종편에서 계속 그냥 판결문 756쪽에 있는 한두 마디를 갖고 계속 그거를 지엽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정말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이 사건의 본질
대장동 본류 사건에 네. 사필 규정된 이들의 불법 행태 아하. 여기에 좀 이 초점을 맞춰서 그 정론을 좀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김종훈 기자 정리를 했지만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몰랐다. 명확하게 그걸 했습니다. 예. 예. 그걸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걸 이렇게 유착돼 있는 상황을 알았거나 아니면은 그걸 뭐 지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란 것을 드러나고 있고 알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성남시 수뇌부라는 그 지역적인 그 말 가지고 계속 울거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제 그게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핵심이 네. 이제 최근에 이건태 의원님도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쓰시더라고요. 이거는 성남시 이재명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 네.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업자들과 유착된 유착관, 불법 행위다. 그거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게 배임이라는 게 이제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제 상식에 보면은 이 범죄라는 게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임은 특별히 네. 그 임무를 위배한 그러한 고의성을 봤을 때 만에 하나 그러면은 성남시 그래 수뇌부가 만에 하나 당시 시장이라고 보면은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게 그러면은 업자들한테 유리한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5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죠. 그때. 그게 핵심입니다 보면은 업자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전부 네. 다 성남시는 그 당시에 거부를 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은 50억 클럽이라든가 이런 외부 기관에 네. 금융을 갖다가 끌어오는 그 당시에 뭐 저 누구냐 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인가 박용수 이런 사람들 그래서 50억 클럽이 등장한 거고 네. 이 배임을 갖다가 명확하게 성남시에서는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은 명확하게 거부를 했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들이 옛날부터 땅을 80%를 그렇죠. 샀잖아요. 사서. 그 다른 데 같으면은 그 정도 되면은 그냥 민간 니네가 해. 그냥 허가 도장 하나 찍어주고 그만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끝까지 버텼죠. 그냥 이재명. 안 된다. 민간 개발 안 되고 우리 저 공공 개발로 한다. 고용 개발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합 개발 반대했잖아요. 그럼요. 그 멀리 떨어지니까 이 대장동 그 개발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그 결합개발이라고 봐요. 결합개발 이게 의미가 많이 축소돼 있는데 결합개발. 이제 어디나 보면은 뭐 신도시가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서해대에서 또 본시가지는 그대로 오래되는데 특히 성남시가 그런 그렇습니다. 지역이 있죠. 성남의 본류가 원래는 저기 본시가지 광주 대단지라고 옛날에 서울에 있는 철거민들을 갖다가 네. 강제로 이주를 이주를 시켜가지고 시켜서. 거기서 진짜 어렵게 일용직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면서 여건이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제 기억으로 제가 그런 멘트가 기억납니다. 성남 본시가지에도 분당의 중앙공원 같은 이런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감동이었어요. 저도 분당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네. 주말에 이제 아내하고 애들이 어릴 때 뭐 어디 멀리는 못 가고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막 서울 시민들 한강공원 가듯이 그렇죠. 저는 뭐 분당에 저 중앙공원 가서 애들하고 뭐 공놀이 좀 하고 그럼요. 이런 추억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본시가지에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짜 치밀하게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 그런 공동체의 가치 같은 거는 쏙 빠져놓고 네. 그냥 오로지 그 대장동의 저기 뭐 저수지다. 이제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장동 개발에 있어가지고 당시 성남시장이 생각했던 그 포부와 그림과 그 본뜻은 정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영 개발을 했던 거고. 그렇기 결합개발 때문에 통해서, 결합개발 통해서 시민들한테 그렇죠. 이익이 돌아가게. 근데 이제 저 그 민간업자들은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하죠. 결합개발 그 저기 사람들. 하면은 자기네 이익이 주니까 그렇죠. 안 된다는데 결국은 했어요. 아하. 해서 지금 공원이 생겼고 그리고 또 구역계 같은 거 네. 자기네가 마음대로 그림 그리는 거 안 된다. 아파트 이제 배치도죠 구역계라는 거는 네. 그거를 성남시에서 성남시가 안을 관철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민간 저기 합동 개발에서 자 그러면은 자기들을 사업자로 지정해 달라. 네.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야 입찰 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우리은행 구호살모고 50억 클럽으로 저기 그 유착 관계 만들어. 근데 그런 거는 다 빠졌어요 지금. 네. 다 빠지고 여론에서는 그거는 그냥 없이 대선과 함께 끝나고 나서 검찰들이 이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저체포하고 나서 풀어주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저수지였어. 이렇게 프레임이 바뀐 거죠. 자, 이 상황들을 또 하나하나 네. 정리 좀 해주셨는데 네. 이 1심 판결의 의미 이거는 이 민간업자와 성남리 도시개발공사 네. 유동규 거기에 유착관계다라는 것을 확실히 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5가지 이 사안들 요구 사항들을 들어오지 않는 것도 다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걸로 오히려 철저하게 그 대장동 그 민간 사업자들의 그 이 요청과 이런 거를 갖다가 원래 행정회의를 통해 가지고 다 차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공산당 발언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자기들끼리 뭐 당시 시장은 더 뜯긴다고. 공산당이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다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아하.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든 사건의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 대장동은 그 10여 년간의 그들끼리 대화했던 그 정형한 녹취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를 보면은 거기에 정관계에 로비한 거, 누구한테 얼마가 가야 되고 이런 게 정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졌죠. 그 사항들이 지금 확인이 되는 확인해준 판결이죠. 1심에서 확인을 해줬다. 네. 그러니까 이 428억 말씀하셨지만은 그 저수지 그것도 얼마나 난리 피웠습니까? 그 428억.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예. 그 대장동 녹취록 보면은 거기서 이제 428억이 유동규 거라는 게 그 안에 제가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21년도 10월 30일 모 노래방 녹취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길어요. 거의 막 2시간이 넘지. 거의 한 3시간 동안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3시간 노래방에서 네. 노래방에서 그냥 막 그 야 뭐 네 거라고 사람들이 뭐 지금 소문 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 속에 이 본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사단으로 바뀌면서 기승전 정영한 녹취록 증거에서 이건 싹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유동규가 유동규의 집중 면담을 진술. 통하면서 네. 그거 사실은 그거 저기 그분. 김만배가 그 자기네들 저수지로 네. 직접적이 이재명 측하고 거래한 것 같아요. 이게 점점점 바뀌면서 예. 남욱 풀어주고 이러면서 맞아요. 그거 저수지였어요. 그거 저기 대선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그 진술을 끌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엮어 가려고 했는데 이제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 뭐 차도 바꾸고 그러니까 네. 돈 쓴 걸 봐라. 네. 그걸 보고 판단해야지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었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제가 이제 뭐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뭐 이제 또 말씀드리기는 네, 네. 이제 중복되는 것 같고 아. 이 판결에 이제 오늘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서 지금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이 뇌물, 이 정민영이라고 있는데 이 정민영이라는 그 이 피고인은 남욱의 저 대학교 직계 후배예요. 거의 뭐 조서를 보면은 형제처럼 지냈다 그러는데 네. 이 정민용의 이 뇌물 사건에서 뇌물 액수가 37억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 37억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21년도 대선 직전이죠. 유원홀딩스라고 남욱의 돈을 35억을 받아가지고 정민용을 제가 봤을 땐 바지 사장이에요. 네.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유동규가 거기에서 법인카드 그다음에 그 내연야외 생활비 이런 거를 마구 씁니다. 네. 그게 이제 금액이 그 안에서 11억 8천인데 아하. 그 35억을 이번 판결에서 뇌물로 적시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네. 일기 수사팀은 그거를 수사했어요. 담겨 있어요. 근데 윤석열 사단 전에. 네, 근데 네. 윤석열 사단은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뇌물죄. 35억. 최근의 뇌물죄. 네. 그거는 유동규가 공사 사장 신분으로서 돈을 쓴 거기 때문에 아하. 명확하게 뇌물의 이 구성 요건에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빼버렸어요. 기소도 안 했어요. 이것도 기소 안 하고 그다음에 그 13년도 14년도에서 네. 지금 3억 1천만 원을 뇌물 액수로 이 기재했는데 그 당시에 김만배와 함께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쓴 게 이 검찰 일기 수사팀 수사에 다 있어요. 다 빼줬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최근에 그 33부 재판에서 나오는 얘기들. 네. 그때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막
한 20명, 30명 되는 검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야 김영희도 자백했어. 이거 이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사건을 조작한 거의 핵심이 바로 이 정민영의 뇌물이다. 35. 이게 기소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35억이 뇌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 저기 특가법상에 네. 뭐 저기 1억 이상이면은 뭐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징역이죠. 예. 그게 저기 이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이런 형량인데 이런 걸 봐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하. 야 이거 검찰이 기소 안 되고 그냥 검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22년도 10월 윤석열 사단의 이 서울중앙지검 이 특수부 검사라는 사람들, 이 정치검사 집단이 네. 이 대장동 일당들과 벌였던 조작 행위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판결이 무슨 뭐 성남시 수뇌부 뭐 이런 걸 물론 중요합니다. 예. 다 중요합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장동 판결에 5명을 다 법정 구속시키면서 그네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줬다. 그다음에 두 번째 행간을 들어가 보면은 이들의 불법 행위에서 검찰이 그 이후에 바뀌어서 그 이후에 기소 안 하고 이런 불법 행위들이 또 담겼다. 네. 근데 거기까지는 보니까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오마에서 워낙 이제 열심히 해주시니까 좀 이런 것도 아까 우리 뭐 김종원 기자라든가 네. 우리 박정 기자님 또 예. 바쁘시지만 또 이제 그렇게 많이 다루시니까 이런 좀 포인트를 하고 그러게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 검찰들이 완전히 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드러나고 법정 판결로 나고 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요새? 그 저기 뭐냐 다른 그야말로 그 다른 지엽적인 것 같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 화제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본질에 충실해서 이번 1심 판결의 그 의미를 갖다가 그렇게 그 범죄자 그다음에 사필 규정으로 제대로 된 판결 1심에서 그다음에 이들의 법정 구속이 주는 의미 그다음에 그 행간을 보면은 35억 뇌물 네. 왜 여러 가지 뇌물이 있는데 뇌물이 가장 큰 그 이 형량이라든가 가장 큰 혐의인데 그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봐줬는가? 아. 이거를 조금만 파보면 그냥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조서에 다 있어요 이런 기록들이. 근데 그런 거를 검찰들은 의견서에서 다 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또 다른 데서도 말씀드리는데 이 당시에 이 중앙지검에 있었던 그 검사들. 제가 뭐 오죽하면 제가 실명까지 거론하겠습니까? 네. 부장검사 뭐 강백신, 어미준 이런 분들 또 그 외에 뭐 부장검사들 그때 저 제 1심 판결 나고 다 그때 승진했어요. 다 막 저기 뭐 승진해서 요직에다 발령받고 막 대검 가고 네. 이랬는데 그거 바로 잡아야죠. 그게 그냥 저는 그래서 검찰 개혁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반드시 그게 한 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저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 검찰청은 이제 뭐 1년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지만 검찰 뭐 보안 수사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검찰의 네. 수사 기능을 살리려는 그런 안간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데 아 그거 아니다. 봐라. 네. 검찰의 행태를 봐라.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예시 이게 대장동 이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예. 이 형사 사건 또 민사 사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저는 저렇게 포악한 정말 이 거의 범죄 집단이라고 범죄 집단의 범죄 행위를 저질러 왔던 정치 네. 검사들은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그 정말 뭐 한 많아봤자 한 3%? 그 외 검사들 뭐 다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해요. 네. 그렇지만 그네들이 그동안 그 많은 사건들을 갖다 위조하고 조작하고 네. 피해자를 양산하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몰랐겠습니까? 그 문화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함께 져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 김용재 부원장께서도 지금 어쨌든 뭐 재판을 또 네.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뭐 남욱 변호사가 특정일에 돈을 주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지난번 얘기했지만 이 구글 타임라인 이것도 지금 법원이 그때 인정을 안 해가지고 사실 뭐 안타까워하는 그때 변호사 얘기도 들어봤지만은 네. 안타까워하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이 형사 사건에 두 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는 이제 증거 재판주의.
그다음에 하나는 공판 중심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제 형사법이 개정되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증거 재판주의에서 증거는 검찰이 그건 다루는 거고 네.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이제 공판 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법관이 판단하는 건데 네. 최근에 그 33부 그 대장동 그 파생된 그 재판에서 보듯이 남욱이라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검찰이 막 정말 뭐 100회 이상 불러대면서 이렇게 하고 그 진술에 맞춰주니까 어떡합니까? 석방해줘요. 1년 동안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석방되고 나서 네. 그 어떻게 뭘까 뭐 해방감, 기쁨, 하하. 희열 그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법원이 아니에요. 검찰이 통해서 검찰이 내준 거예요. 그러면은 검사가. 법정에서 거의 뭐 검찰이 시키는 대로 진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어떻게 됩니까? 판사는 그거를 보고 야, 네 말이 맞아. 너가 변호사고 이러니까 이게 정답이야. 예. 그렇게 돼서 저 같은 경우 판결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뭐 저는 근데 제가 그래요. 제가 뭐 정치인이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뭐 측근이라는 얘기도 듣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뭐 감당해야 될 그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 네.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그런 판단을 갖다가 당한다면은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가 너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대한민국 이 법정에서의 공판 중심주의의 문제도 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야 된다. 그냥 법정에서 정말 높으신 판사님들이 네. 검사들이 기소를 하고 의견서를 쓰고 공소장을 내놓으면서 그 피고인을 갖고 네. 그 피고인과 관계되는 증인들을 갖다가 찾아서 내세워서 하는 게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아까 타임라인 말씀하셨는데 네. 타임라인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다마는 지금 AI 시대예요. AI 시대에 저는 판결도 AI로 간단한 사건들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 근데 AI 시대의 디지털 증거인 구글 타임라인 예. 손 못 대는 정도가 아니라 업로드를 못 해요. 업로드를 그 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놓고 검찰의 의견서를 듣고 야 검찰 의견서 따라 가지고 이거는 무결성을 담보할 수 없다. 뭐 너무 이건 뭐 알려져 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말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거기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네. 대법원에서 제대로 뭐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또 이른바 이제 주류 언론에서 잘 또 보도가 안 되고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솔직히 지난번에 네. 페이스북에 이제 조선일보로 하면 TV 조선 한번 좀 쓴소리를 했어요. 야 이제 좀 저 진실을 좀 저 해라 니네가 언론사면은 아니 제 타임라인이 법정에서 밝혀졌을 때 단 한 줄이라도 얘기했습니까? 단 한 줄이라도 보도했습니까? 검찰이 써주는 거는 뭐 거의 앵무새처럼 받았으면서 네. 거의 모든 주제를 갖다가 김영의 불법행위, 김영 대장동 사건, 김영이 무슨 뭐 옷 속에 녹았다. 아니 그런 거는 그렇게 떠들면서 저는 좋아 그럴 수 있어. 그래 뭐 검찰의 주장을 뭐 쓸 수는 그 있어. 회사의 저기 네. 사적인 뭐 그런 기준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네. 니네. 그래도 균형은 갖춰야죠. 한 8개 그렇게 쓰면 한두 개는 진실을 써야죠. 최근까지 그래요. 최근까지.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저기 TV조선 보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꾹 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법적 책임 물을 겁니다. 제가 저기 22년도 그 10월 체포되고 그 이후에서부터 네. 지금 그 저희 변호사가 다 지금 저기 모니터하고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너무 지금 거기까지는 그걸 할 수 없는데 일단은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정말 사례에 남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책임을 물을 거고 네. 그 언론사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아직도 이게 무슨 검찰한테 소스를 받는지 네. 아직도 저기 그 정치 검찰하고 옛날처럼 뭐 저기 저 소통하면서 뭐 작전을 짜고 있는지 아무튼 저는 그 좀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네. 이게 아직도 시정되지 않는 걸 보고 정말 기가 찹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욱의 진술 변화 이런 거, 그러니까 2022년, 그러니까 2013년 당시에 유동규가 정진상, 김영에 돈을 전달했다는 건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검찰 수사에서 처음 들은 얘기다. 검찰 수사 이후 알게 된 것이어서 법정에서 잘못 증언했다. 그거를 그
이제 1심 재판에서 제가 네. 저희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했던 얘기예요. 어. 그 남욱 피고인을 갖다가 이제 공동 피고인으로서 증인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저희가 조서를 다 받잖아, 이전 거를. 이전에 이 친구 진술이 오락가락해요. 아하. 뭐 김용 모른다, 그러다가 이제 법정에서 점점점 검찰 얘기대로 이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제가 당시 재판장한테 네.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아하. 남욱을 제가 직접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전 조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그럼 또 그러겠네 앞으로. 그러니까 수시로 그동안에 이 검찰의 생리라든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바꾸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다가 이제 최근에 뭐 진실이 이제 정권 바뀌고 이러면서 네. 자기가 진죄가 너무 이제 크니까 이실직고를 갖다가 이제 기본적인 걸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검찰과 그때 어떻게 보면 함께 한 몸으로 움직였던 이러한 사실들을 갖다가 본인이 그렇게 이제 진실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막 엮어가지고 이번에도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재판 재개 안 되고, 그러니까 재판이 재개가 되면은 계엄령 할 거다 이재명 대통령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여론을 이제 맞아. 호도하고 있는 모습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그 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을 갖다가 네. 자기 일장에나 적어야지. 자기 개인 노트에다나 적어야지. 그거를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정말 참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이 공세 여전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진실이고 1심 판결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걸 오늘 저희가 김종훈 기자 또 김용 우리 부원장 통해서 네. 정리했기 때문에 네. 이 영상만 보시면 확실히 어떤 게 핵심인지 아실 수가 있고 다른 언론에 보도된 제목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엮여 있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 전혀 다시 한번 아닙니다. 강조를 합니다. 네.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정보위 네. 국감한 다음에 얘기한 부분인데 네. 국정원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점검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북 송금 관련된 그 얘기 경기도와의 연계성은 드러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박선원 의원이 설명을 했어요. 네. 국정원은 이 돈이 김성태 전 회장의 도박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도 네. 반드시 이제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공통점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저렇게 막 쉽게 부정하게 돈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또 쉽게 돈을 탕진하더라고요. 네. 제 사건 관련해서도 제 이제 그 사건이 워낙 방대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 구치소 안에서 기록을 읽어보니까 네. 그 당시에 2015년도 이제 부산저축은행이죠. 그 당시에 1,800억 부정대출로 해서 그때 무슨 조우영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지금 구속돼 있는 남욱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핵심들인데 그 이후에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갖다가 쉽게 권력과 자본을 이용해서 돈을 만들다 보니까 네. 돈을 거의 정말 그냥 헤프게 쓰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예. 마카오 가가지고 도박 자금으로 그런 돈을 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박선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김성태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불법 자금을 얼마나 쉽게 많이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80만 달러 이것도 결국은 대북 사업을 통해 가지고 네. 자신의 회사 그 쌍방울과 그다음에 나노스 이런 겁니까? 그 계열사들 네. 이런 데 주가를 갖다가 띄우기 위한 이 목적이 대단히 핵심이다. 지금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돈을 갖다가 쉽게 만들고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사람들이 그 마카오 가가지고 이렇게 국내에서는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그러한 제보고 지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것도 차분하게 좀 깊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안보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네.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쌍방울 투자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다. 그래서 네. 쌍방울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 제공했다. 이렇게 2020년 처음 구속됐을 땐 얘기하다가 이후에는 진술을 바꿔요.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돈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봤더니 안 전 회장
딸에게 쌍방울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제공을 했고 회사 채용 특혜를 줬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보니까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그 내용으로 영장이 적시가 돼서 압수수색하고 이게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 그게 보면은 맥락이 다 비슷한 겁니다. 그렇네요. 이게 검찰에 협조하면은 아하. 다른 이 기소돼 있는 피의자, 피고인도 불법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니네가 저기 저 공직자 검사 맞냐? 그래서 저는 그 조폭 집단들보다 더한 범죄 집단이라고 제가 평가하는 게 그런 지점입니다. 다 맥락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기 저 별건으로 막 유래 신도시 부정 사건이 나와. 아까 얘기한 35억을 갖다가 네. 뇌물로 받아가지고 그 중에 11억 8천을 썼어. 다 나와 그게. 다 나왔는데. 5억은 저기 전처 위자료, 6억 8천은 세처. 그 세척스러운 결혼도 예. 안 한 거 동거인. 예. 20살 어린 동거인하고의 집을 마련하는데 사용했어요. 그 나온 거를 갖다 어떻게 기소도 안 합니까? 그리고 나서 석방해 줘요. 아니 저는 저기 저 유동규 진술만 갖고 저를 갖다가 체포해놓고 네. 보석도 저는 거의 마지막 날에 해줬습니다. 제가 5월 4일날 보석 받았으니까 제가 6개월 1심에서 차는 게 5월 8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니 좋다 이겁니다. 뭐 그런 거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5월 20일이 그때 10월 20일이 유동규 석방해 준 날이면은 보석을 걸어가지고 제한을 걸어야죠. 네. 뭐 전자팔찌도 채우고 그다음에 니네 저기 중요한 그 사범이니까 예. 말 맞추지 마. 그렇죠. 증인들끼리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재판할 때 얘기 들으니까요. 검사들하고 저기 뭐 커피 마시면서 농담하고 말이 됩니까 이게? 제발 좀 아마 저기 아직도 저기 그 사건한 검사들 이거 볼 겁니다. 네. 정신 차리시고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뭐 저 특검까지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짓말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참여하고 조금이라도 이 대한민국 공직자의 영혼을 갖고 있다면은 모든 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지석 검사의 눈물을 진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게 말이죠. 그 제가 왜 그거를 언급했냐면은 그 위에 상사가 제 사건 담당했던 어미준 검사예요. 맞아요. 뭐 다 그렇네.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그렇네. 아니 어떤 거는 사건 만들어서 네. 피해자 만들고 아. 역사의 죄를 짓고 또 어떤 거는 또 뭐 저 대그룹 위해 가지고 사건을 갖다 없애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법조입니까? 당장 변호사직 박탈시켜야죠. 예. 그 나가면은 저기 이제 또 저기 뭐 저 차장 검사 출신이다, 뭐 특수부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이 다음에 저기 세월 가기만 바라면서 네. 헛된 망상을 또 꿈꾸지 않겠습니까? 제2의 노상원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 전 부원장과 함께 참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을 해봤는데 네. 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꼭 정리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정리를 하고 또 바꿔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제 행태 프로세스가 똑같네요. 저도 보니 진짜 검찰의 수사 과정, 그다음에 근데 기소 뭐 이게 이후에 제 상황. 사건 그다음에 대북송금 최근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네.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요. 뭐 유성 간첩 사건, 그다음에 저기 중간에 저기 2015년도에 한명수 총리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 나온다 네. 이러니까 정권하고 유착해가지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 재소자 불러다가 했던 거. 네, 말 맞추기. 물론 뭐 있고요. 사건의 형태라든가 이런 건 조금 다르지만 그 행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촛불혁명으로 정권 바꾸고 나서 막 그때 공중파 이런 데서 그 사건을 다 다뤘지 않습니까? 다 다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결과가 없었어요. 그대로예요 또. 그 외에도 똑같다. 그 친구들이 그대로 남아서 검찰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정말 이거를 반드시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 다른 데서 안 하니까요. 다른 데서 안 정치권의 했잖아요. 개인적인 우리의 예.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뭐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더 각오를 다지시고 잘 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네 항상 이 오마이에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제 건도 그동안 이제 많이 다뤄주셔가지고 많이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진실 밝혀서 파기환송 받고 네. 이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그 떼약볕에 거리에서 서명을 받으면서 법원에 탄원서를 내주시고 지금도 대법원 앞에서 추석 이후부터 지금까지 막 계속 지금 1인 시위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예. 이제 그만하셔라. 제가 좀 이제 부탁드렸는데 이제 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정말 그런 그 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 돼서 반드시 좋은 세상을 지금 막 만들어주고 있는데 네. 더 좋은 정책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하는 일에 많이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